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요 정도인데요. 아주 좀 짧고 좀 심플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뉴스가 뭐 이번 주 꽤 많이 나왔습니다. CPI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그 11월 달 CPI가 헤드라인이 7.1, 그다음에 근원이 6.0이고 예상치가 이번에 12월 나오는 CPI 예상치가 6.5, 5.7 이렇게 어떤 예상치들이 시장 예상치들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겠죠. 높게 나오든지 낮게 나오든지 뭐 요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아니면 뭐 아예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상치와 부합하게. 근데 중요한 거는 높게 나오든 같게 나오든 좀 안 좋게 나오든 좀 낮게 나오든 요거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요렇게 나왔을 때 시장이 올라갈지 횡보할지 내려갈지, 똑같이 나왔을 때 시장이 올라갈지 횡보할지 내려갈지, 밑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숫자들이 이렇게 나올 때는 적어도 뭐 한 일주일 정도, 뭐 며칠이라도 좀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시간을 둘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것들은 좀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일간 차트를 보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조 지표로 보면은 일단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꺾이고 내려가는 이런 구간에서 보조 지표가 과열권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고점을 만드는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보면 과열권에서 고점, 이 과열권에서 또 저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것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처럼 과열권에 진입하는지 안 하는지의 어떤 경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과열권에 진입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빠져버리면 사실 시장은 좀 이렇게 깨질 가능성이 있겠죠. 좀 조정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차트로는 요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그러니까 다음 주 초까지라도,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월화 정도까지만이라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기를 극복하는지 빠지는지 요거를 좀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업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를 보고서 적정 주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저는 진짜 극소수였던 것 같아요. 주식을 오래 경험을 했든 뭐 아주 뭐 좀 어떤 돈이 많든 적정 주가를 실제로 구해서 그 방법, 그 원칙대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내가 적정 주가를 어떤 방식으로 딱 구해 보니까 뭐 구하는 것까지는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백테스트까지 해본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의 적정 주가를 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해 보니까 승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오더라. 이런 어떤 것까지는 가본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한때는 여기에 너무 꽂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 주식을 접했던 게 가치 투자 관련한 책들이었고, 뭐 현명한 투자자 이런 책들이었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라는 것에 상당히 꽂혀 있었거든요. 그 처음에는 차트를 아예 보지 않았었고, 그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인대라고, 그 케인즈가 이야기한 주식은 미인대회와 좀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것이에요. 뭐냐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이제 몇 명의 미인대 후보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쭉 여긴 저희 이제 심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볼게요. 이 안에 수많은 심사위원 중에 저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여러 명이 있겠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미인은 1번 미인이 나는 1등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3번이 1등 하는 게 맞겠어 라고 해보면 이게 맞다라는 것이죠. 3번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시장의 어떤 전문가도 있고, 또 일반 뭐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있을 것이죠.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정답일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들이 생각하는 저를 제외한 혹은 뭐 저도 포함할 수 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어떤 곳이 그 가격이 진짜 적정 주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처음 했던 시기 때는 마치 뭔가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뭐 매출을 조금 예상도 해보고 막 다양하게 뭐 하면서 좀 난 똑똑한가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적정 주가에 대한 좀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스트 결과 괜찮다 이런 생각은 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정답일까? 정답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가 이런 어떤 내용까지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뭐냐면 요거를 조금 좀 옮겨볼게요. 이렇게 뭐냐면 황소무게라고 있죠. 황소무게를 예측하는 거. 예전에 뭐 1908년인가 뭐 이렇게 뭐 프랜시스인가 하는 그 통계학자가 영국의 통계학자가 이런 테스트를 했다고 하죠. 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뭐냐면 소예요, 소. 이게 맞나? 뿔도 있을 거고. 뿔이 없나요? 눈도 있고. 이 소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0명에게 물어봤대요. 1000명에게 이 황소의 무게가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다 이야기가 있었겠죠. 근데 이 이야기들의 평균을 해보니까 이 실제 소의 무게는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1200파운드였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의 평균 값이 1199파운드였다라는 거거든요. 전 여기서 좀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 다수의 어떤 그것이 진짜 이렇게 수렴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생각했던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어떤 적정 주가를 얼마라고 보느냐라고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에게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그 평균이 실제로 적정 주가일 가능성이 높은 수도 있겠다. 나 혼자 예를 들어서 적정 주가가 뭐 8만 원입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평균 값이 6만 원이라면 실제로 적정 주가는 6만 원일 가능성도 꽤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실험들은 많았습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저 멀리에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키가 몇으로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 실제로 얘가 175라고 한다면 이 많은 사람들의 평균에 해봤더니 뭐 176이든지 뭐 이렇게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 경우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긴 다리에
있는 수많은 인파들이 몇 명일 것이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편 다리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역시 실제로 거의 근접하게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어떤 무언가가 진짜 적정 주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뭘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이 저는 표준 편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준 편차.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표준 편차 1, 2, 3 뭐 이렇게 끊어진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한 반에 키 순서를 키를 이렇게 분포도로 이렇게 쭉 봤더니 평균 키가 한 170, 한 5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뭐 한 60여 프로 정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168에서 한 180 정도 요 사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 있었던 거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뭐 190이라든지 뭐 2m라든지 혹은 뭐 150이라든지 130이라든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이 극단에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표준 편차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 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차트로 보면은 볼린저 밴드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라고 보면은 요게 선이 하나, 둘, 셋 표준 편차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표준 편차를 어떻게 좀 이해했냐면, 표준 편차가 만약에 하나, 둘,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중심선이 있고 표준 편차가 하나, 둘, 세 개 있을 때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해보면 사실 요 안에 있는 구간 있죠. 요 안에 아까 그 가장 큰 표준 편차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있죠. 요 구간이 요 안쪽이거든요. 이 안쪽에 대부분 주가는 머물 것이고 아주 간혹 이 양 극단에 한 번씩 주가가 위치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거를 다시 정리해 보면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준 편차 요 1 안에 들어오는 요 구간에서의 주가가 주가 중에 어딘가에 다시 해볼까요? 표준 편차 요 3개 밑에 하나 둘 3개 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왔을 때 이 표준 편차 요 안에 들어오는 표준 편차 1 안에 들어오는 요런 가격들 있죠. 요 어딘가에 적정 주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일간이든 주간이든 해보니까 좀 그러니까 적정 주가와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안 맞았고 월간에서 좀 잘 맞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적정 주가는 요 안에 어딘가 있겠다. 이 중심선이 아니고 이 어딘가에 가격 안에 적정 주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의 가격은 실제로 우리가 매매하는 행동하는 어떤 영역은 아닌 거예요. 사고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구간은 즉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닌 영역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렇다면 저평가일 때 사서 고평가일 때 팔려면 이 표준 편차 적어도 1 아래에 올라왔을 때 1 아래를 치고 갈 때가 실제 매매에 그러니까 행동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사거나 팔 수 있는. 그렇다면은 이 아래에 올 때는 뭐 사는 것일 거고 이 위에 갈 때는 파는 것. 저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적정 주가를 지금도 역시 구합니다. 구하고 연구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머리에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기술적 지표로서
가장 잘 맞았던 건 표준 편차였던 것이고 월간 표준 편차였던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꼭 어려운 적정 주가를 열심히 구한다고 사실 또 주식이 대박이 난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렇다면 차트라도 좀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던 거는 일간 차트의 뭐 RSI, MACD 뭐 이런 어떤 교조적인 것보다는 월간 차트 상의 큰 흐름 정도를 보는 게 어떨까요? 를 말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 못했던 것 같고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뷰웍스를 좀 보면요. 저희가 오늘 뷰웍스를 일간 차트로 볼까요? 월간 차트로 볼게요. 뷰웍스를 10월 달에 1차 매수했고 요번에 2차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중장기로 2차 매수를 한 것 플러스 중단기로 하나의 마디를 위한 매매, 중단기도 또 따로 또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매매했을 때 저희가 얘 평균 단가 아니 적정 주가를 구했더니 현재 주가는 31,000원 정도인데요. 한 37,000원에서 한 4만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더라고요. 적정한 가격.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적정 주가 아까 요 세 개 이렇게 있었죠. 현재 얘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여기가 한 31,000원 정도인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이 회사의 아주 락바튼이라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한 하방은 한 요 아래 3만원 정도였던 것 같고 적정 주가라고 생각했던 거는 요 언저리 여기에 한 37,000원에서 여기 한 4만원 정도가 적정한 주가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적정한 것이지 과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과하게까지 주가가 올라간다면 주가가 이렇게 왔다가 적정 주가를 넘어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반드시 딱 적정하게 딱 끝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는 요 언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과한 영역으로, 극단으로도. 그런 관점이고 사실 이 회사는 3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 4분기는 좀 그럴 것이고 뭐 1분기는 다 정상화될 것인데 특히 3분기 때 그러니까 핵심은 이 회사는 변한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다만 하나 문제가 순이익이 확 줄었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에 의한 어떤 그 변동 리스크 때문에 그 외환 파생 상품에서 장부상의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한 200억 정도가. 근데 여기서 실현으로 손실 처리한 거는 47억 정도라고 하고요. 보니까 나머지는 한 220억이었나? 뭐 나머지 한 170억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에는 이게 빠졌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회사가 시장과 그 전방 산업의 어수선한 분위기 이런 것들과 함께 좀 이렇게 빠진 부분들이 좀 억울하게 빠진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근데 억울하게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원은 깨지 않더라라는 것이 있었고요. 근데 또 요 구간이었거든요. 요 구간. 이 회사가 외환 이게 환율 원달러 환율인데요. 요 때가 리스크가 있었던 구간인데 지금은 이게 다 회복됐습니다. 요 구간에서. 그래서 아마 뭐 정상적으로 다시 회사는 돌아갈 것이고 회사가 변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 그리고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3만 원 근처에서 요번에도 역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확인했고.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매수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 회사가 만약에 회사에 별 이상이 없는데 이 3만 원을 만약에 이 점선이거든요. 이 3만 원을 만약에 하회해버린다면 그건 사야 된다라고 보고 기술적 분석상 RSI가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금방 회복합니다. 가격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겸사겸사 좋은 회사이고 ROE도 올해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좀 매수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궁금한 건 전화 주시면 예,